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했는데 앞으로의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어떤 힌트를 제시했을지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묶었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기준금리인 3.5%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하반기 시작부터 금리를 동결한 것이죠. 한은은 작년 1월에 금리를 3.5%로 올린 이후에 이제 지금 벌써 금리를 동결한 지 1년 5개월이 넘었습니다. 네네. 다음 금통위 시점인 8월 22일까지 고려하면 3.5%는 1년 7개월 이상 유지될 예정이고요. 예. 한국은행은 2019년 코로나19 쇼크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춘 이후에 네. 2021년 8월에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 2월에 3.5% 동결로 인상 기조가 깨졌고 지금까지 12번 연속 동결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2016년 6월부터의 동결 기간 1년 5개월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이 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이번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 배경은 뭐였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언제 금리를 내리나 상당히 궁금해하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한은이 이 12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은 이제 무엇보다 최근 환율과 부동산, 가계 대출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5월 중순경에 이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이제 약해지고 거기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자 1,400원대까지 뛴 이후에 지금까지도 뭐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수출 회복세가 강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2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데도 환율이 낮아지고 있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먼저 내린다고 하면 안 그래도 역대 최대인 이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환율이 더 오르고 하는 이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거기에 최근 이제 주택 거래가 늘고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시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 대출도 하는 이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머뭇거리게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제 기준금리 여기서 더 낮추게 되면 이제 저 3년 전에 이제 영끌 비투와 같은 이제 대출 광풍이 제어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권의 6월 이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을 보면은 이게 작년 8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그 가장 큰 수치였고요.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누적 증가 규모가 26조 5천억 원입니다. 이게 2021년 상반기 이후에 3년 내 최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창용 하는 총재도 이제 앞서 9일에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해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연초보다 확대됐다면서 경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과 가계대출이 눈에 밟혔다 네, 이거군요. 그렇죠. 또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에도 부담이 컸겠죠. 맞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여전히 신중한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어떤 태도도 이제 금통위의 동결 결정에 힘을 실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9일 의회에 제출한 통화 정책 보고서에서 물가 하락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더 나와야지 이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파월 연준 의장이 간밤에 이제 미국 국회에 나와서 한 말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제 파월 의장은 이제 미국 하원에 출석해서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뭐 필요한 장애물이 없어졌다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 했는데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이제 2%로 하락하고 있다고 충분히 확신하느냐인데 아직 그렇게 말할 준비는 되지 않다. 뭐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은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 또한 책무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물가뿐만 아니라 이제 고용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시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불투명한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9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한은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린 이후에 10월 이후에 올해 한 차례나 두 차례 금리를 낮추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시장에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국은행이 이제 회의 직후에 네. 금리 결정 배경을 설명해 놓는 그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을 공개하는데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표현이 있어서 주목을 받았다고요.
네,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 통방문에서 단순한 동결 결정 외에 어떤 세부적 이유가 있는지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한은은 이번 통방문에서 향후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겠다는 문구를 수정 없이 동일하게 달기는 했습니다. 예.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문구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음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물가 상승률에 대한 판단도 이제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목표 수준으로 점차 수렴해 갈 것으로 봤습니다. 이 직전 금통위에서는 이제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고 했었는데 네. 이때와는 인식이 좀 사뭇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네. 기자회견을 갔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발언들이 나왔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예, 금통위원들은 이날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금리를 3.5%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 예상했던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총재는 금통위 내부 논의에 대해서 이제 저를 제외한 6명 중 2명은 향후 3개월 내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 근거로 이들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6명 중에 2명은 3개월 내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4명은 이제 3.5% 유지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또 밝혔습니다. 예. 이 근거에 대해서는 이 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은 있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이제 외환과 주택 가격, 가계부채 등에서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총재는 6월 중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로 낮아진 데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고 예상했던 바와 부합하는 결과라고 했는데요.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물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 총재가 차선 변경이라고 네. 비유까지 들어서 얘기했으니까 네. 이제 여기에 반응해서 오늘 코스피도 소폭 오른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라는 기대감이 네. 좀 자산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는 데 대해서 그렇죠. 한은 총재가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한은 총재는 이렇게 외환 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의 위험 요인이 많다면서 이게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미국의 정책 결정이 뭐 중요한 고려 사항이긴 하지만 국내 금융 안정도 그에 못지않는 고려 사항이라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대다수 금통위원들은 지금 시장에 형성된 금리 인하 기대 같은 경우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런 기대를 선반영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며칠 전 국회 업무 보고에서도 그렇고 예. 한은 총재가 요새 들어서 부쩍 부동산 시장 걱정을 많이 하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지금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상당히 우려하는 모습이에요. 예. 이창용 총재는 구체적으로 이제 수도권을 집어서 말을 했는데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오를 것으로 봤는데 이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어 가계부채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낮춰가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주택 가격과 부채 안정이 없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힘들다는 것을 경고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총재는 한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하거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어떤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시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이제 금통위원 모두 공감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금통위 회의 결과 정리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서울 고가주택 껑충 가격 상승률 세계 38위에서 6위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앞서 한국은행 총재도 걱정을 했듯이 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가격이 조금씩 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고가 주택 시장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른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의 비싼 집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서울 고가주택 가격 상승률이 세계 6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부동산 정보
업체 나이트 프랭크의 최고급 글로벌 도시 지수에 따르면 이제 올해 1분기 서울의 고가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9.6% 상승을 했어요. 이 지수는 이제 주요 도시별로 가격 상위 5%인 고가주택의 가격 동향을 조사 대상으로 합니다. 네. 서울의 가격 변동률은 이제 주요 도시 44곳 중 6위였는데요. 이게 1년 전 38위였다가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분기 10위와 비교하면 또 4계단이 또 올랐고요. 네. 이 가뜩이나 원래 비싼 집들인데 그런 비싼 집들 가격이 더 빨리 오르면 네. 저가 주택하고 가격 차이가 더 확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서울의 똑똑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또 여전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서울에서는 이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저가 주택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의 5분위 배율은 5.1로 이제 2018년 4월 이후 가장 컸는데요. 이 5분위 배율이 이 5라는 의미는 이 서울 집값 상위 20%인 아파트 한 채로 하위 가격 20% 아파트를 5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배율이 클수록 비싼 집과 싼 집의 격차가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과 지방 간의 집값 양극화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과 지방 아파트 가격 차가 4년째 이제 9억 원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2010년에서 2015년만 하더라도 이게 5억 원대였는데 올해는 13억 원에 육박하면서 2015년 대비 125%가 뛰었습니다. 네. 이 같은 기간 지방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억 4,656만 원에서 3억 5,610만 원으로 43% 오르는데 그쳤고요. 네, 아무래도 지방에 좀 네. 저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더 많을 테니까요. 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고가 주택 가격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까? 이제 44개 주요 도시 중에서 이제 고가 집값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이제 필리핀의 마닐라였습니다. 네. 이게 26.2%가 올랐고요. 그 다음으로 일본 도쿄가 12.5%, 인도 뭄바이가 11.5% 올랐습니다. 마닐라 같은 경우는 필리핀 경제가 지금 상당히 호황이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이제 현지 매수 심리를 또 자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도쿄는 요즘에 워낙 엔화가 약세고 이제 일본 은행들의 저금리 모기지 제공 등으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상승을 했고요. 일본이나 인도, 마닐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도시 고가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글로벌 주택 가격이 뚜렷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1분기 44개 도시에 있는 고가 주택의 평균 가격 상승률이 4.1%였는데 이게 전 세계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던 2022년 3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자료를 낸 이제 나이트 프랭크 같은 경우는 이제 견조한 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이 감지된다면서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전환, 피봇이 더 많은 투자를 촉발을 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